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정봉주 원장님께 속 시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할 거는 메모에다가 강의 이후에 질문 주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임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가물 위원장님들 특히 저는 또 오랜 인연이 있었던 임명희 위원장님과 김영건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 그리고 당원 아닌 분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끝나고 입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봉도사라는 별명은 김어준 씨가 져준 거고요. 그리고 정치 천재는 새날을 진행하는 푸른 나무님이 져주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YTN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공중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알고리즘에서 공식으로 정치 천재 정봉주 이렇게 소개해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퍼진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민들이 이번에 LA를 다 갔다 왔더니 코리아타운에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정치 천재가 이게 웬일이세요? 그게 전 세계에 퍼진 거 맞습니다. 재미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사우나 나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상들 팍팍 쓰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정치는 즐거운 겁니다. 김영건 위원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실종된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정치는 주고받는 겁니다. 의견을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약 한 시간 정도, 원래 오늘 강의 내용만 하면 강의 내용은 2시간짜리예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한 1시간 정도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95%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분절분절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합을 잘할 것인가. 구슬도 서말이어야 서말이지만 꿰어야 오해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저게 이렇게 연관된 거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왜 주위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왜 설득을 못 시켰나. 그 중도층 분들에게 왜 민주당이 더 훌륭하고 왜 이 제도가 훌륭한지 내가 왜 얘기를 못했던가 하는 게 이제 오늘 해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로 얘기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져요. 새로 배워서 그걸 갖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끝나고 나면 저게 좀 이제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되실 거고요. 전체 보면 이제 앞에 한 5쪽 정도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니신 분들도 그래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갖고 있고 또 정치 고관 여측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때문에 뒤에 안 보이시나요? 요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은 그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했을 때 인터뷰했을 때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당의 지도부가 전화가 와서 제가 중대선거구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중대선거구제는 나보다도 인민위원장이 더 많이 하고 다니는데 강원도당 위원장이 김우영 의원이 더 많이 하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단점을 구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민주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령인데요. 여기 당원분들도 그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강령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뭐로 답변을 해야 되죠? 내 출신 성분을 묻는 건가? 나는 봉화정시 경북 봉화 출신인데 삼봉 선생이 27세 손인데 그걸 묻는 건가? 뭐를 묻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기에는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무슨 생각과 무슨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나?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누굽니까? 민주당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강령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강령은 중요해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보면 정당 강령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의 정당들은요, 정당이 자주 강령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뽑을 때마다 바뀝니다. 근데 15년 전이나 20년 전의 강령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구만 바뀝니다. 근데 유럽의 정당, 미국의 정당은 강령이 바뀌면 그 강령에 기초해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요. 강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강령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적 기반에 기초한 정당, 호남에서 민주당 찍고 영남에서는 국힘 찍고 이렇게 지역적 기반에 근거하다 보니까 강령이 별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삼김 시대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근거해서 정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한계가 있어서 강령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힘도 희망이 생기기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은 언제 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2021년 이준석이 나올 때부터 국힘의 당원들이 늘기 시작해요.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당원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20대 여성들하고 젠더 갈등, 여성 남녀 갈등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국힘 당원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걸 이른바 이제 신우파라고 얘기해요. 조직화되기 싫어하고 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고 조직화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그런데 민주당은요, 국힘보다도 훨씬 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원이 그전에는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를 받았고 경선에 써먹으려고 입당을 시켰는데 당원의 질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냐면 2012년에 한명숙 총리가 당대표 나올 때 그때부터 온라인 당원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요, 온라인 당원으로 들어온 당원들이 5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조직됐던 당원들이 숫자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어떤 성격을 보이냐면 억지로 당원 가입해 주세요 한 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 강령과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당의 뜻을 중요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입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요, 이른바 우리가 그 전에 학생 운동권과 민주화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들어온 분들은 구좌파, 구진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신좌파, 신진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돼지저금통 세대입니다. 이때는 많지 않았었어요. 2016년 이후에 촛불 세대입니다. 이때부터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개딸
개혁의 딸들이죠. 양아들, 양심의 아들이죠. 이분들이 현재 당에 보면요. 100만 권리당원 중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당한 이때 입당한 사람들이 30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전에 촛불 세대 때 들어온 분들이 약 한 20에서 25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막 종이당원으로 가입하던 당원들보다도 이번 내년 24년에 이제 경선을 해보면요. 수도권에서 아마 종이당원으로 가입된 당원들이 별 힘을 못 쓸 거예요. 누구? 신좌파, 신진보, 촛불 세대, 이재명 대선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당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에 당원의 질적 변화 생기고 강령을 중요시하고 철학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독립운동을 중요시하고요.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1919년입니다. 이걸 뭐 경북에서 좀 얘기해야 했는데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과 가치는 민주평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주장하고 있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요. 자,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진보적 가치를 기조로 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2010년 뉴민주당 플랜에 진보적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으로 보면 우리가 보수정당이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누군가가 묻습니다. 민주당 무슨 정당이에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진보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철학적인 측면이니까 졸기 시작해요. 뭔 얘기를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하고 있나. 자, 정치 분야, 외교안보 분야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죠? 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고 왜 우리 국힘을 지지해야 되고 민주당이 국힘보다 더 나은가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좀 바뀌는가요? 이렇게 묻죠. 국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런 분들은 안 왔겠네. 근데 여러분, 국힘과 민주당이 정확히 구분이 되나요? 어렴풋이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분이 잘 안 돼. 괜찮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토론하고 난 다음에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12구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그 다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참사 기사를 못 봤어요. 이태원 참사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159명의 학생들이 젊은 20대 30대들이 10대들이 선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국힘에서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국힘 지지자들이 2014년 4.16 때 세월호 참사 때 소풍 가다 죽은 애를 왜 국가에게 자꾸만 책임을 묻죠? 수학여행을 가다 죽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으면 됐죠. 왜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애들 귀신놀이하는 할로윈 데이 때 나가서 죽은 애들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가서 논다고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리지 못한 걸 왜 윤석열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비판하죠.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월호 배를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배를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허가의 연장을 해준 안전불감증이 이런 사고를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사고 났을 때 해경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지? 이건 제도적 문제 아니야?
미리 10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용산을 경비할 사람을 미리 뺐으면, 전년도처럼 미리 뺐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어. 이 추운 겨울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유지를 줍는 노인 어르신들을 보면 왜 젊었을 때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놓지 않았고 저 고생을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가가 왜 저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안전망을 못 갖췄지? 이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하위 20% 30% 안에 들어가는 극빈층이 존재하고 있는 거 국가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 공동체에 먼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개인이 열심히 잘하고 그 잘하는 개인이 모이면 나라가 형성이 되고 사회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풍 가는 아이들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동체예요. 집단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국힘은 개인 지상주의예요. 자, 그럼 공동체와 개인이 어느 게 더 낫죠? 여기까지 잘 생각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날 때도 있고 개인이 날 때도 있습니다. 국힘이 난가 민주당이 난가? 자, 그러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민주라고 하는 가치는 돈으로 사요? 돈 한 2억 가지고 하면 민주주의 삽니까? 못 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주장이냐면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론에서,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치론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의, 독립이념, 민주주의, 사회공동체주의, 이 모든 게 가치입니다.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 뭐죠? 뭐죠? 돈 이런 사람이죠. 돈. 맞는 말입니다.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 뭐죠? 가격입니다. 가격. 국힘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 집단이다. 가치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이해로 뭉친 집단이다.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고, 내가 자리 앉는 게 목표고,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가는 걸 가격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가치죠, 여러분들은? 국힘은 가격 집단이라고 봐요. 가치와 가격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렇지. 가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국힘 지지자들과 국힘 당원과 누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을 뛰어넘는 가치라고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집단, 누굽니까?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있는데 그거 때려잡으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 얘들은 자기만 좀 다 합니다. 가격 집단 된 거죠. 거기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가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야, 걔들은 돈 좀 다 해. 물론 우리도 우리 돈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념으로 보지 돈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더욱 중요한 정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령은요, 그래서 다 이런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령을 보게 되면 가치 지향적 성격이 강하고, 국힘도 보면요 대단히 위선적으로 가치 지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성향은 가격 지향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맞죠? 네. 박수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뭉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령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뭡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진보적 정당.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집단입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 정의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집단이다. 누가 주장했냐? 정봉주 선생이 아니라요. 그 마이클 샌델의 스승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적 맥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18세기부터 쭉 오는데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마이클 샌델하면 다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 나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치 집단이래. 여러분들 가치 집단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그랬던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현 정세를 볼게요. 야, 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 등장했는가? 여러분들도 해답이 잘 안 나오지, 안 떠오릅니다. 잘 못 찾습니다. 오늘 제 말씀 들으면 아, 저걸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건데 윤석열이 왜 등장을 했지? 여러분 윤석열 왜 등장했어요? 그럼 딱 답이 나옵니다.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일면 타당하죠.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윤석열이 나오는가? 윤석열은 여의도 출신인가요? 아니죠. 저기 서초동 출신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왔지?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궁금증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윤석열은 왜 나왔나? 두 번째, 이재명은 죄가 있나?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자, 윤석열 보세요. 국힘을 보세요. 국힘은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성격이 폭력적 방식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단순히 이제 공식적으로 씁니다. 자, 이준석 어떻게 제꼈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검찰, 캐비넷, 또 유튜브, 또 다정당. 어디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폭로한 게 강용석의 가세현이었습니다. 가세현은 어떻게 알았죠? 교활한 놈들이에요. 언론 보도되게 되면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걸 것 같으니까 책임성이 좀 덜한 유튜브에다 먼저 흘린 겁니다. 가세현에서 했는데 8년 전 대전 가서 술집에서 술 먹은 게 어떻게 알았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캐비넷에 뜬 걸 누가 꺼냈어요? 그때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오른팔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대전보검장 가 있어요. 대전지검에 있을 캐비넷 정보가 왜 나왔을까? 이준석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추정입니다.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추정입니다. 이준석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흘렸는데 제일 만만한 가세현을 통해서 흘린 거죠. 처음에 이준석의 군기를 좀 잡으려고 하다가 흘립니다. 성상남 그런데 그때부터 뭐 전국 당원대회가 800명 모았고 두 번씩 하면서 당규를 바꾸는데 결국 이준석을 아웃시킵니다. 근데 이준석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해서 깜빡깜빡 잊어먹잖아요. 봤더니 이전의 역사를 봤더니요. 2008년도에 친박연대라고 하는 게 떠갖고 13명이 당선이 돼요. 세상에 정당 이름 친박연대 맞습니까? 친박연대가 왜 떴죠? 이명박이 공천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친박연대를 만든 거예요. 2012년에, 이거 2016년입니다. 진박 간별사관계 만들어줘서 2016년에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쪽에 개소식을 하는데 최경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공천에서 날립니다. 공천 학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 방식으로 하네. 이번에 전당대 나경원, 여러분들 방송 다시 돌려보세요. 나경원 출마한다라고 예측했던 평론가들이 95%입니다. 정봉주 혼자만 끝까지 나경원 출마 못할 것이다. 왜? 이걸 알면 못합니다. 나경원 지금 처음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나경원을 조지잖아요. 그 민주당은 이렇게 못합니다. 나경원 계속 출마한다고 선언했어봐요. 뭐가 터졌을까요? 나경원 부동산 문제 터졌습니다. 대장동에 나경원 친인척 중에 하나가 무슨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김한배가 입력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 들어주세요, 그냥. 세 번째, 여기부터 소설 아닙니다.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있을 때 해외에 있다 들어가고 서울대에서 교수들도 쓸 수 없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자, 그 문제 터졌을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나경원 딸 성신여대 입학하는데 입학 규정이 바뀝니다. 그때 10개 이상을 고발을 했는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지만 그 자료는 역시 캐비넷에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60억짜리 건물을 사갖고 50억 은행융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조사해보니 80억짜리 건물에 70억을 융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를 사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경원 신상털이에 들어간다. 신상털이에 들어가면 나경원 정신세 끝난다. 이미 끝났습니다. 동작을 해요. 나경원 공천 못 받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이런 거 적어두셔야 돼. 정봉주의 예언. 동작을 해서 나경원 공천 못 받는다고 하네. 김현철의 아들 김인규 공익 보냅니다.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 32살, 지금 33살.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실에 행정관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윤과 반윤을 다시 해고했죠. 자,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뭐 안철수 어쩌고 헛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무조건 김기현 됩니다. 왜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김기현이라고 쓰고 누구라고 있습니까? 장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재원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기현은 대통령실에다 난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56명쯤 된다 그래요. 그 사람 여기 대구 경북하고 부산에 쫙 공천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쫙 공천합니다. 왜? 윤석열 퇴임 이후에 국힘을 장악하고 있어서 국힘이 자기를 디펜스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아무도 못 믿어요. 검찰 출신들만 믿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친윤 검찰당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야당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조중동 보세요.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소되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누가 지들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요즘 애들이 안 궁금해요. 물어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기소되든 말든 그만두든 말든 건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조중동이 날뛰어요? 그리고 정진석이가 뭐라 그래요? 기소되면 당대표 그만둬라. 너나 그만둬라. 왜 감나라 배란하냐 남이당이. 왜? 이재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본론 넘어가기 전에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자, 우리 축구 국가대표로 얘기할게요. 저는 이강인 지지자입니다. 이강인 아시죠? 자, 이강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뜨기 위해서 손흥민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됩니까? 이강인과 손흥민은 원팀이죠. 이낙연과 이재명 원팀이죠. 예? 이낙연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경쟁에서 야당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필요하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낙연이 필요합니다. 이게 손흥민도 필요하고 이강인도 필요한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손흥민 없는 국가대표 생각해봤나요? 국대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 설사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레이스에서는 꼭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내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낙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누구든 그 사람은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폭넓게 포용적으로 동의해 줘야 됩니다. 누구 지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민주당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존재를 부정을 하고 지금 출범한 지 10개월 된 정부거든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전화 통화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재명하고 통화 못합니다. 왜? 미천이다 까지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쪽팔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곧 죽일 것 같다고 자기는 믿는 겁니다. 자, 검찰공화국의 재생산 두고 보세요. 악착같이 한 놈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하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믿을까요? 믿긴 개뿔 뭘 믿어요. 다 배신자인데. 자, 결국 전면적 대치라는 극한적 정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법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복잡해 봅니다. 자, 변호사들 또 요 말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을 잘 몰라요. 이거는 만주 변호사인 정봉주만 합니다. 제가 83년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40년째 수사를 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감옥을 갔다 와봐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합니다. 저는 수시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 김영구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학생운동하면서 다녀요. 서울대 대장이었거든요. 자, 그래야지 이제 아는데, 자, 제일 중요한 얘기가 행위가 있었다면, 죄가 있었다면, 죄를 저질렀다면 사각법정 안에 증거가 숨을 곳은 없다. 이게 잘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이에요. 이재명 계속 몰아붙입니다. 제가 당에서 물레방아식 수사라고 해서 그 얘기 없애라고 했어요. 20대 30대는요 물레방아 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드깡 돌려막기식 수사라고 했어요. 2030도 카드깡은 다 해봤거든요. 돌려막기입니다. 이 카드가 안 되면 저 카드 안 되면 이 카드. 자, 15개월에서 150명의 특수검사 다 투입했습니다. 서초동 요즘 변호사도 굶어 죽어요. 사건이 없어요. 왜? 전체 검사가 이재명한테 다 투입됐으니까. 간단한 형사사건만 합니다. 형사사건이 뭐 돈인데요? 특수사건 해이지 돈이 되죠. 이렇게 15개월을 150명의 특수검사를 투입했는데 증거 봤습니까 여러분? 증거 봤어요? 모든 언론은 조중동을 다 뒤져보세요. 티조 채널에 다 뒤져보세요.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귀국할 때 저만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미 끝났다. 왜? 우리 당에 있었던 이태용 의정부 차장 출신의 변호사를 탈탈 털었습니다. 사무실 2번 압수수색, 집 1번 압수수색, 본인 계좌, 집 부인 계좌까지, 장모 장인 계좌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20억이 어디서 나와요? 안 했는데 김성태 들어오면서 변호사비 대납? 흔적도 없을 것이다. 김성태 구속시켰어요?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도 안 보셨을 거예요? 100%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태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은 빠졌다. 왜? 없으니까요.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술로 유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저들이 한명수 총재 전철을 밟겠다고 했는데 자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게 얘기했어요. 적당히 언론 플레이라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로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충수가 되었고 진술로 유죄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동규 남욱이 진술을 막 합니다. 처음 구속됐을 때와 다른 얘기를 막 쏟아보여. 그런데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진짜 돈을 줬다라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김용정 지사는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유동규가 김용하고 정 지사한테 돈을 줬어, 이렇게 주장해. 그리고 김용과 정 지사를 구속시키면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재명에게 건너갔습니다라고 포기하면서 진술할 거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것도 김용과 정진상을 굴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한테 갈 게 없으니까 이 정치적 공동체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저는요,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예요. 여기 김영권 의원, 임명원 다 우리, 그 다음에 여기 위원장님들하고 다 정치적 공동체예요. 여기 시의원들 다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 정봉주 유죄됩니다. 제가 유죄되는 순간 오늘 제가 들은 여러분들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라 다 함께 감옥행입니다. 동의합니까? 정치적 공동체는 정당과 정치적 공동체예요. 이게 박근혜 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음식이를. 그때 경제적 공동체 공동지갑으로 먹어준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갖다 씁니다. 이걸 이재명을 잡겠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변호사 데리고 갖고 저하고 여기서 끝장 토론으로 붙여보라고 하세요. 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화요일날 밤에 우리 쪽에 남영희 변호사, 남영희 변호사가 아니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저쪽에는 정미경 전 친구위원, 여긴 그 우격다짐이죠. 그 다음에 김재원, 그 정미경하고 김재원은 별명이 있어요. 정봉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MBC 100분 토론에서요, 이거 합니다. 이재명은 죄가 있는가?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세 명 다 변호사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만주에서 쓴 만주 변호사입니다. 어느 변호사를 데리고 와도 저 설득 못 시킵니다. 저 설득 못 시키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민주당 지지자는 40%의 동의만 구하면 됩니다. 왜? 지금 진영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도층은요, 2대1로 민주당 쪽으로 와 있습니다. 중도층 분들은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민주당 쪽으로 와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안전과 위안성 39번입니다. 두고 보세요. 자, 기소할 겁니다. 구속영장도 칠 거예요. 미리 쫄지 마십시오. 자, 적용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대장동 개발주도 세력인데 유동규요, 처음에 구속될 때 700억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 700억이 지금 누구 거라고요? 김용, 정진상, 이재명 거랍니다. 그럼 이 700억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잡으려다가 유동규 무죄 납니다. 뇌물 감가도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35억은 뭐냐면요, 남욱이 유동규에 줘서 유언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 남욱이 줬다고 신수합니다. 그리고 뇌물이죠. 뇌물 안 나요? 이때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뇌물 맞죠? 네. 그럼 35억 기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기소 안 했어요. 왜? 유동규가 자기들 편이니까. 자, 이 100억은 뭐냐면요, 위례신도시 개발 때 남욱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에게 100억을 주면서 자유롭게 쓰세요, 이랬어요. 이때 공무원이에요. 그럼 100억 뇌물이 아니에요. 100억 뇌물은 종신형입니다. 기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50억 클럽이요. 박영수 있죠? 박영수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해요. 재판 거래했다 그래요. 재판 거래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찍냐면 권순일을 찍습니다. 권순일이 대법에서 무죄될 때 그 대법관이었거든요. 보수의 우두머리였었어요. 근데 권순일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어. 야, 재판 거래했으면 권순일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죠. 권순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검찰은 그랬죠. 권순일 전화번호 몰라서 안 불렀다. 이놈들은 이름도 남을 놈들입니다. 윤석열 부친 민주당에서 난 이걸 왜 물고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추정하면요 근거 나옵니다.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천안동인 4호 김만배 누나가 사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사주고 팔고 보니까 김만배 누나래. 그 김만배가 이래. 내가 임년으로 성년이면 다쳐 죽어. 이거요 대장동 끝까지 쑤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주세요. 중도가 안 믿든 보수주사 안 믿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무너집니다. 이낙연 지지하는 의원들도요 구속장 청구되면 찬성할 거 같죠? 찬성 절대 안 합니다. 왜? 민주당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소합니다. 구속장 칩니다. 국회 방탄이요? 제도가 방탄을 쓰면 막아야죠. 내가 철갑 입고 내 갑옷 입고 내 방탄인데 왜 못 막습니까? 방탄이 왜 나빠요? 그게 특권입니까? 지들은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살겠다고 방탄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탄이 잘못된 겁니까? 아 지역 갖고 힘없는 애들 막 죽여 펼쳐서 막으면 막는다고 뭐 구속시켜야죠. 방탄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윤석열은 왜 긴장했는가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야 이렇게 정치가 개판인데 아니 국부회를 가갖고 이 연단에 서갖고 박근혜도 했고 이명박도 했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부대 열중시오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동영상 쇼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니 부대가 무슨 안주주라? 어제 술 먹고 안주를 안 먹었나? 쩝쩝거리잖아요. 그 나중에 청와대에서 열중시효 했대요. 아니 영상 나와 있는데 쩝쩝이 열중시효입니까? 앞으로 이제 군대 사령관들은 모두 다 열중시효 할 때 쩝쩝거리죠 그럼? 아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 갖고 UAE하고 이란하고요 2년 전서부터 대상 교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UAE하고 이란하고 교육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바레인은 이란과 우호 국가예요. 가장 친밀한 우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딘가 이번에 갔던 UAE에다가 아군대 파견을 했는데 바레인은 이란과 중국과 북한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예요. 이란과 바레인이. 바레인에 우리나라 군대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동명부대라고 나가 있어요. 그럼 이란의 친구인 나라는 우리의 적인데 적의 나라의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멍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적 행위예요 이거는. 이전에 대통령 당선시켜야 돼. 동명부대가 나가 있어요. 바레인에. 죄송합니다. 레바논에 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란의 친구인 우리의 적성 국가에다 군대를 보낸 이상한 나라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